오늘은 한국인보다도 한국 역사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일본인,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일본인, 그런 분입니다. 아마 요즘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가장 많이 이제 언론에 회자되시고 등장도 하시고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오늘 직접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연구하시고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세종대학교 교정으로 직접 찾아뵙고 오늘 말씀 좀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예. 한국에 어떻게 오셨고 언제 오셨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일본에서 대학교는 나왔고요. 네, 198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어를 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전치외교학과 3학년에 변입하고 1년만 다녔습니다. 졸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석사, 박사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완전히 국적으로 옮겼고요. 일제강점기를 많이 연구를 했고, 그래서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일제강점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을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네. 독도 종합연구소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저 교수님 방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독도 사진이 제일 크게 보이고 그러던데 이 독도 영유권을 사실은 일본이 지금 자꾸 주장을 하고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일본인이시면서도 단칼에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거를 주장하고 계시던데, 그 근거나 이런 게 어떤 게? 그거 사실 여기 독도 종합연구소의 목적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을 다 비판하고 그것이 거의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고,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은 깊이 들어가면 다 허위 주장, 이러한 내용은 거의 다 밝혀왔습니다. 우리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국내 학자들이 현재까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요. 독도 영유권에 있어서는 일본이 완벽하게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자기들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세 가지고요. 17세기 중반에 일본이 독도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독도는 일본 영토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본의 오키섬에 전식으로 편입했다. 그게 두 번째이고 다케시마로. 그리고 세 번째는 1945년 이후 연합국하고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독도는 일본 영토로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세 가지거든요. 네. 그 전에 역사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역사서나 이런 거에 보면은 독도가 한국 조선 땅이었고 고려 땅이었고 했다는 게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먼저 17세기 중반부터 독도를 알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세종실록 치리지만 봐도 15세기 중반에 이미 우르치현의 섬으로 독도가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일본의 특히 1905년 이전에 그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이 독도 문제뿐만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일화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본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먼저 그것은 한미일 군사 건조 이것을 좀 목표로 하고 미국 쪽에서도 그 요청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에 맞추자는 주장을 하는 바로 뉴라이트라는 분들의 입김도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되고, 윤석열 대통령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거에 대한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것 같은 생각도 저도 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뉴라이트, 특히 친일 뉴라이트라는 그러한 입장의 사람들이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친일 행동으로 정치를 외교를 잘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사실 저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결코 저도 이렇게 뭐 과거 역사만 제대로 정리만 된다 그러면 일본하고 저희가 적대시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과거 역사가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피해를 본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정리를 못하면은 마음속에 피해자의 피해 응어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피해 의식 같은 게 이제 그런 것들을 끝까지 이제 정리를 안 해주고 그냥 지금 와가지고 진짜 잘 지내보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과거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뉴라이트의 그 학자들 중 일부 그리고 강력하게 뉴라이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원래 그 사회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를 그 원래 신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역사관이 뉴라이트의 역사관의 일부라기보다 거기서 역사관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경우는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민지 지배라는 것은 그 식민지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이 받는 고통 같은 것을 마르크스 자체도 외면했습니다. 뉴라이트 사건은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진보라는 것은 소양화가 진보다. 이게 마르크스주의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뉴라이트의 진보 사관도 그러한 진보 사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희생이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보하기 위해서 희생되어서 침략당해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유린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권도 그러한 경향이 좀 있고 제3자 변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사법적인 권리마저 박탈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이거는 인권유린, 인권무시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 맞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모두 옳았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뉴라이트는 새로운 나치즘, 새로운 파쇼, 오히려 국가를 파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진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냥 옳다는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도 그 부분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또 공산주의는 나쁘고 자신들은 옳다. 근데 뿌리는 다 공산주의에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폐격해야 되는 사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소위 말하는 역사가들 아니면 그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학계나 어떤 그런 학계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소련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역사가는 소련이 더 발전해가지고 진정한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였거든요. 그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거기서 전향된 학자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자신들이 쭉 공부해왔던 역사관을 다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흔적이 그런 식으로 뉴라이트로 나왔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전향된 학자들은 다 뉴라이트 혹은 뉴라이트와 가까운 사상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을 기회로 해서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부흥을 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러면서 일본
유학생, 장학생들을 국비 일본에서 다 돈을 대주는 장학생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친께서도 네네. 그 아마 국비 일본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일본이 의도적으로 그런 사관을 심어준 게 아니냐.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한국에 와서 그런 거를 갖다가 친일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그런 행보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뉴라이트 사관의 어떤 전파자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뭐 일부 그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일본의 외교 정책을 보면 예. 키시다 총리도요. 예. 총리가 된 이후에 국회에서 계속 한 이야기가 예. 해외의 친일파 예. 뿐만이 아니라 친일파를 양성하겠다. 예.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친일파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하고는 조금 예, 다르지만 일본의 우호적인 예, 일본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그런 세력을 형성하는 예, 형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그러나 예. 일본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네. 일본이 항상 우호적인 그러한 세력을 일본이 만든다라는 말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일본의 외교 정책으로 몇십 년간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일본이 참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이제 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런 경험도 했어요. 제가 이제 지역에 있는 좀 유력한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지방 신문사에서 이제 네. 편집국장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이 선거 때가 되면은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은 저한테 문의가 와요. 만나자 그러고 이번에 누가 될 것 같으냐, 어느 당이 될 것 같으냐, 민주당이 될 것 같으냐, 네. 국민의힘이 될 것 같으냐, 이거를 다 그 소위 말해서 그 영사들이 그런 걸 조사해 보고서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느 나라 대사들도 그런 역할은 안 하는데 일본은 그런 걸 하더라. 그런 무서운 면에서는 조직이구나. 그 정보를 즉 수집을 하고 있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대요, 그거를. 예. 그리고 그 일본의 호의적인 치사라든가 호의적인 국회의원이라든가 만나거든요. 조금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초청도 하고. 저도 사실은 일본에서 한번 네. 오라고 예. 일본 외무부에서 한번 오라고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때 진짜 가면요, 이게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안 갔습니다. 예. 계속하게 되면 바로 그분이 친일파가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런 소문이 있는 사람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부르면 금방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치밀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젊은 친구인데 동경대학교에서 뭐 석사, 박사 다 하고 이런 친구인데 이제 외무부에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영사로 와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한국에서만 8년째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뭐 언론사, 기자들 이런 사람들 연락처가 그냥 빽빽해요. 네네.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한번 그 일본 대사관에 어떤 문의를 했더니 제 전화번호가 그쪽에 등록된 것 같아가지고요. 그 이후에 금방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킹. 네, 이거 그것을 아는 그 일본 쪽에 연사로 있었던 한국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지금 일본은 한국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서 그 다음 해킹에 사용한다. 이런 것을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일본이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교수님께서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 어떤 그 일본의 어떤 그 과거 반성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특히 강제징용 뭐 이런 부분에 이번에 뭐 대법원 판결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제3자가 변제해 주는 쪽으로. 근데 이제 사실 일본에서는 그 징용을 당했던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징용을 가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변상이나 보상은 다 이루어졌죠. 그때 미쯔비시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전쟁 시에
진병이라든가 예. 진영을 하는 것은 네. 그거는 일본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특별하지 않으면 뭔가 보상이라는 것은 안 했어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논리죠. 예. 그때 조선인도 대만인도 일본 사람이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보상을 못 해준다. 보상할 필요가 없다. 예. 이게 일본의 논리고 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일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배산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 그러나 특히 극우적인 그 일본 정치인들은 그것도 65년도에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전반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이 원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동맹 이거를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냥 다 과거는 묻어놓고 일단 네. 빨리 일본하고 좀 더 우호적으로 가서 이웃 나라끼리 특히 이제 북한하고 중국, 소련하고 이제 맞서는 네네. 뉴 냉전 시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정책에 찬성하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신냉전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예. 전쟁 시작되고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삼각구도 아닙니까? 예. 그 북준로 그쪽은 예. 이쪽은 한미일 예. 이것을 강화하면 할수록 어딘가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강화시키는 정책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미일 건조를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사실상 격상시킨 것을 보고 또 북한하고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그 관계를 지금 맺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로는 그 한미일이 완전히 붙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붙자. 그러니까 우리하고 반대 논리거든요.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거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쪽은 너무 하네. 그 한미일이 너무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자.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어딘가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부딪힐 곳이 제가 볼 때는 한반도예요. 한반도죠. 피해는 전부 결국은 우리나라 민족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일본은 병화 헌법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의회에서 반대하면 결국은 장기간에 존재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만에서는 미국을 엄청나게 프레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대만을 침공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오지 않을 것이라 우크라이나를 팔아. 그렇죠. 거기에 하마스 그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마지막을 그 동향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영국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이스라엘 이것을 챙기는 것이 미국이고 이렇게 분산이 되면 동양의 미군을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게 객관적인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대만이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과 싸우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대만이.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 그 토론 이게 너무 부족해요. 제가 생각해도 맞습니다. 지금 무조건 미국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 미국을 너무 의존하는 그러니까 너무 과신을 해요.